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월요일 매크로 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매크로 이슈들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죠. 미국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베네수엘라 역시 좀 유권자들의 표심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층적인 이슈가 걸려 있다. 정치적인 이슈도 걸려 있고 경제적인 이슈도 많이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정치적인 이슈가 중요하다. 정치적인 이슈가 중요했던 거는 공화당의 쿠바계 공화당 의원들을 어떻게 포섭하기 위해서는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경 정책, 그러니까 좌파 정부에 대한 강경 정책을 피면서 공화당의 어떤 쿠바 의원들 끌어들이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려는 이런 기반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는 아무래도 이렇게 보자면 흔히 말하는 베네수엘라가 가진 중지인류,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석유화학, 그러니까 정유 기반이란 것이 중지인류와 경주를 섞어가면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이런 정유 시스템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베네수엘라 중지인류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미국의 석유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지금 정유 시스템에 최적화된 어떤 산업 같은 것을 육성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더 크게 한 마디만 드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 결국은 서반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루비오 국무장관이 짠 어떤 큰 틀이 있거든요. 서반부에 대해서는 공급망을 확보하고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중국의 어떤 침투를 막겠다는 큰 전략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 1, 2, 3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침공, 이런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압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린란드도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구상.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합병을 반대하는 나라에게 관세를 매긴다. 이런 카드를 또 들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8개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전략 자체가 서반부 전략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그린란드까지 포함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린란드가 아무래도 중국이 그쪽으로 간다든지 러시아가 이쪽에서 해상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면은 미국이 견제를 받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반부란 것이 이제 아메리카를 넘어서 그린란드를 포함하는 전략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침공하자마자 그린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의 중요성이 아무래도 또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희토류가 많기 때문에 또 이게 사람들이 덜 살기 때문에 희토류 광물 같은 것들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성을 줄일 수 있는 또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서반부 정책을 완성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구매하거나 협상을 통해서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양태 자체가 사실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양태로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이 맞는 일이냐. 미국 입장에서도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사실 2차 세계대전에 같이 싸운 동맹국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함께 50년 이상 그리고 100년 이상 함께한 동맹국에 대해서 이 그린란드 영토 분쟁을 통해서 적국이 된다는 것이 사실 이제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사실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다. 다만 이제 큰 전략하에서는 그린란드까지, 그러니까 아메리카 지역하고 그린란드까지 같이 하는 어떠한 공급망, 민주주의, 중국에 대한 배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는 전략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동맹국과 척을져야 되는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관세 이런 부담 같은 것들이 계속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발 노이즈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금리 상한을 제한하겠다. 트럼프가 이렇게 밝혔고 이와 관련해서 월가는 소송까지 하겠다.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실질적으로 이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이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미국이 네. 사실 이제 K자형 이코노미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양극화가 심해졌다.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네. 가장 크게 특색이 나타나는 게 어떤 거냐면 고소득자는 당연히 소비를 많이 하고 중하층,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서 이제 아무래도 임금에 비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요. 소비 여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작년 하반기에 나온 결과가 결국은 신용카드 대출이 늘어났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화이트 칼라 중상층, 중하층의 계층들이 절대적인 표밭인데 이분들의 어떠한 소비가 위축된다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올해 지방선거에 큰 표심에 영향을 줄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을 견고하기 위해서는 이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를 낮추면서 이들에 대한 표심을 구해야 하는 전략들이 필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미국의 어떤 특성, 지금 흔히 말해서 상층부에서는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층부의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 뿐만 아니라 소득도 줄어들고 있는 양상, 소득이 줄진 않지만 상층부에서 상층 계층에 비해서 소비의 성장, 소득의 성장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얘기는 관세를 중상층, 중하층에게 환원해 주겠다라는 맞아요. 얘기도 나오고 네.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한 얘기고 다 표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금리 상한을 제한하는 게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아무래도 현실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신경을 쓰고 또 특히나 이제 금리 같은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아무래도 신용카드 대출이란 것이 혹은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서 이제 이자를 묻는 것이 결국은 기업의 정책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부 관리를 하면서 이런 것들 좀 낮추도록 유도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는 있다. 그게 흔히 말하는 부담을 주는 거죠. 이게 실제로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를 컨트롤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부가 관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아마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소득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경기를 하나씩 짚어봐야겠죠. 제일 중요한 건 고용과 물가입니다. 고용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 고용의 실업률이 급하게 늘어나고 있는 양상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고용은 그렇게 늘지 않지만, 다시 말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고용들을 흔히 말해서 내보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상태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업률이 4.4%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더 높아지거나 4.5가 넘어가면 사실 좀 우려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4.4대에서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뭐 새로의 고용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직장,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해고하지는 않는 양상들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안정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 국면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다만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 흔히 말해 소비가 혹시나 침체된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고소득층에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침체세기 시작하면은 기업들이 반드시 이제 해고를 하기 시작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고용 부담이 실업 부담이 이어지면서 또 소비 위축까지 갈 수 있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는 작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는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고용이 채용도 해고도 없죠. 고용은 둔화되고 있지만 고용보다 물가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물가 어때요? 물가 사실 이제 이제 금리를 하는 쪽에 흔히 말해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쪽에서는 물가 안정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소식을 받고 있다. 그다음 긍정적인 뉴스를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시장에서 올해 금리를 2번 낮추지 않을까. 물론 연준에서는 한 번만 낮출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금리를 2번 낮추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지나갔지만 뭐 그냥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2.7%대,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2.5%대로, 그러니까 물론 목표로 하는 2%보다 높긴 높지만 더 이상 올라가고 있지는 않는 양상이거든요. 특히나 가장 우려했던 것이 관세에 대한 효과인데 관세를 통해서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물건 가격이 실제 가격으로 반영이 되면서 물가를 급등시킬 수 있다는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긴 있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이 물가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의장이 바뀌면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비둘기파 연준 의장을 임명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아마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뉴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는 뭐 견조하고 고용은 살짝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 미국 경제 우려를 덜어주고 있는 거는 당연히
빅테크죠. 믿을 건 빅테크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요, 교수님. 작년만큼 올해도 빅테크가 적극적인 투자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사실 네. 이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분이 있을 거고요. AI를 통한 성과 부분이 있을 텐데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들은 계속 아무래도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뭐 메타라든 이런 데에 에너지 자원 투자를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메타에서 최근 내온 이야기가 6기가짜리 대형 원전을 투자하는 어떤 플랜 같은 것을 내놨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AI 허브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AI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이 크다는 얘기는 데이터 센터도 크다는 얘기고 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런 AI 투자 같은 것들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하루가 다르게 경쟁적으로 AI에 관련 제품이라든지 또 피지컬 AI 전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늦출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설비 투자를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에너지 자원에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여기 투자를 하는 대형 원전까지 사실 미국이 소형 원전만 간다라고 했는데 이제 네. 대형 원전까지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이게 경쟁적이고 이게 일종의 치킨 게임처럼 가다 보면 아무래도 또 성장세가 위축이 되고 과연 이 과잉 투자가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뭐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흐름 자체는 적극적으로 아마 투자에 나서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수익으로 실현되려 그러면 혁신적인 기술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과연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AI 버블로는 사실 올해도 계속해서 시장에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빅테크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전기요금 부담이 최근에 좀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가 요금을 직접 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을지가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빅테크의 수익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빅테크가 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거고 지금 결국은 빅테크 자체에서도 모자라다 보니까 SMR이라는 원전을 짓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형 데이터 센터는 또 원자로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거든요. 잘 맞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항시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원전 같은 시설이 또 굉장히 잘 핏이 맞는 그 에너지 자원하고 뭐 어떤 시설 같은 것들이 잘 맞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를 내라는 이야기는 뭐 물론 실제로 부과를 하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개발해서 송전망까지 깔고 데이터 센터까지 운영해라라는 큰 틀에서 어떤 이야기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용이 올라가겠지만 이런 에너지 자원 최적화 그리고 대형화를 갈 수 있는 길 역시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 역시 이제 이런 대형 원전 같은 것들 짓는 에너지 자원을 자기가 만드는 이런 방법들이 가장 좋은 방법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비용이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오히려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워낙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자원에 투자를 해야 되고 에너지 자원에 투자한 것들이 결국은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늘릴 수 있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에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반응을 했던 건 말 그대로 트럼프 한마디에 뒤집혔던 건 차기 연준 의장이 될 텐데 연준 의장을 두고 유력 후보가 사실 해시시였습니다. 하지만 워시가 다시금 연준 의장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일상 경쟁을 좀 부추긴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인사 특성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가다 보니까 경쟁을 부추기면서 적합한 사람을 찾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좀 해프닝처럼 케빈 해시 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가장 적합한 후보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같이 지금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백악관에 잔류한다고. 예, 잔류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또 의견을 피력하면서 좀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스타일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일이라는 게 결국은 이 경쟁을 좋아하고 경쟁 컴페티션 하면서 자꾸 어떻게 보면은 트위터에 맞는 X에 맞는 정치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바꾸고 내일 바꾸고 이렇게 계속 화제를 몰고 나가면서 어떤 정치적 아젠다를 가지고 가는 스타일이 지금 이런 연준 의장을 뽑는 것 같은 중요한 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경쟁적으로 뽑다
보면은 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되도록 뽑을 수 있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연준이 아무리 데이터 기반에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보다 친정부인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 의장을 두고 사실 전문가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친인사가 연준 의장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연준 의장이 독단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조금 더 금리 인하가 가파라질 것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교수님은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친트럼프 인사가 흔히 말하는 임명이 되면은 데이터에 기반을 한다고 할지라도 조금은 결국 한 번 내리냐 두 번 내리냐 이슈인데 두 번 내릴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은 그 금리를 기획하는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연구기관이기도 합니다. 연구기관이기도 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들, 연구들을 또 많이 쏟아낼 수도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분석한 것이 잘못돼 있고 새로운 경제화, AI 경제화에서는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해서 중립금리 같은 것들이 좀 더 낮춰져야 되기 때문에 금리도 낮춰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논리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연준 의장이 물론 데이터에 의존을 하지만 이 연구기관이라는 특성상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앙은행 총재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것이 미국의 컨센서스이기도 하고 워낙 다른 이사들의 입김 역시 강력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못 바꾸겠지만 근데 비律기파적인 사람이 오면은 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회적으로 또 증거가 에비던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우호적일 수 있다 이런 말, 금리 인하에 우호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 자리에 누가 앉을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소위 말해 퍼주기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와 특히나 미국 증시 흐름은 중간 선거 전까지 어떻게 갈까요? 상승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인하기이기 때문에 하락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다. 금리가 떨어질 때는 보통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뭐 AI 버블 같은 이슈가 있어도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11월까지는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리를 하려는 이런 양상들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막 급락할 것이다 기대감들은 좀 형성이 덜 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좀 문제가 발생하면 또 금리 적극적으로 내릴 것이거든요. 금리 적극적으로 내리게 되면 또 이런 금리 효과들이 반영이 되면서 기술주 같은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올해 급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최근에 한 2021년, 22년부터 미국 주가 많이 올랐는데 한번 조정을 받긴 했지만 많이 올랐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의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올라갈 지속적으로 AI 같은 것들이 각광을 받아왔고 AI를 통한 어떤 고평가, 그러니까 버블에 대한 논란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많이 상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의구심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특히나 미국의 재정 적자, 미국 재정 적자 때문에 어제 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금리가 4.2%를 찍으면서 좀 올라가는 양상들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역시 작년만큼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교수님,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11월 때까지는 좀 안심을 하다가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소위 말해 트럼프의 퍼주기 정책에 대한 부작용, 미국 증시라든지 미국 경제에 대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큰데 11월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가장 큰 우려는 관세에 대한 우려고요. 아무래도 지금 기업들이 물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관세가 흔히 말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안 올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관세가 취소되면은 어차피 내 돈을 다 받거나 뭐 안 받거나 하는 이런 이슈들이 복잡해지니까 물건 가격 반영하지 일단 안 하는 이런 양상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관세 취소 때문에 물건 올리고 내린 것이 또 기업 입장에 부담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좀 기다린다는 이슈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 보기에는 분명히 올라야 되는데
왜냐하면 관세가 뭐 25% 이상 붙었다는 얘기는 물건 가격이 적어도 10% 이상 반영이 돼야 정상인 것 같은데 안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요인이라고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언제까지 흔히 말해서 물건 가격이 안 오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를 또 올려야 되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특히나 재정적자 기조와 맞물리면서 시장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가 있어서 이것이 또 주가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이후에는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버티고 버티다 어느 시점에는 물건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은데 또 지금처럼 뭐 영국이나 프랑스에 흔히 말하면 관세를 더 붙이겠다라고 하면 조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추세가 어디까지 갈지,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버틸지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것이 법률적인 문제,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사건까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역시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또 이번 주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죠. BOJ의 금융정책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시장은 동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교수님. 시장의 전망은 지금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 지금 12월에 올렸기 때문에 당장 1월에 또 올린다는 것은 뭐 지금 일본 경제가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번쯤 올리지 않을까라고 여러 투자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전망을 하고 있는 양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근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엔화가 너무 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엔화 가치가 하락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 쉽게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안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화 가치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조금 적절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일본이 금리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은 일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카이치 행정부 역시 아베 행정부의 노선을 좀 따라가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데 또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아베 행정부의 큰 공헌이 결국은 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결국에 지방의 관광 산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육성할 수 있는 일부라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재무성의 영향이 좀 큰 독립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밖에서 외부에서 평가하기에는 아무래도 재무성의 영향이 크고 재무성의 영향이 크다는 얘기는 행정부의 영향이 큰 기관이기 때문에 과연 뭐 하반기에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이다. 뭐 데이터 평가 같은 것들도 아마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나올 BOJ의 금리 결정까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도움에서 감사합니다.